안녕하세요. 저는 S전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사연 들을 때마다 세상에 참 기막힌 일이 많구나 싶어 놀라곤 했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이다 같은 속사정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말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여자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도 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 만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비가 오던 어느 겨울날 노년역에서 만났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구로 올라가는 그 순간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발만, 그 다음엔 허벅지가, 그 다음엔 상체가, 또 그 다음엔 얼굴이 보이는 순간 아, 저 남자가 내 운명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 끝나고 바로 달려온 터라 화장도 엉망이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갈까 싶었는데 그 남자를 보자마자 생기가 돌더라고요. 검은 우산 아래 하얀 셔츠와 베이지색 면바지로 깔끔하게 멋을 낸 그 사람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모르는 척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때 그 사람이 다가왔죠. 혹시 오늘 소개팅? 적당히 낮은 목소리까지 아주 매력적인 그에게 저는 발그레진 얼굴로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휴일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 정도? 대학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2년차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1년차 의사가 없어서 굳은 일까지 본인이 다 해야 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휴일도 거의 없이 일했고 저희의 데이트는 주로 병원 근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호출이 오면 달려갈 수 있게 말이죠. 해가 바뀌고 3월이 되면서 그 사람이 3년차로 올라가고 다행히 1년차 후배 의사가 들어오면서부터야 우리는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남들처럼 예쁜 카페에도 가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병원에만 있다 보니 차를 살 필요가 없어서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 끝엔 항상 제가 남자친구를 병원에 내려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다시 자기가 절 데려다주고 버스 타고 돌아오겠다며 저랑 실랑이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로 제 차를 타고 다시 저희 집에 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병원까지 남자친구를 태워다 줬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한 날도 있었죠.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연애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교수님 논문 도와드려야 한다고 한 보름 정도를 얼굴도 못 보고 있었던 때였는데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요. 큰일 났어. 나 사고 친 것 같아. 교수님 논문 파일을 날려먹었어. 일단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잠깐 와줄 수 있어? 우리 맨날 만나던 거기로. 저는 정말 마음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함에 떨고 있을 그 사람이 너무 걱정돼서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희가 항상 데이트하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내에 유일하게 사람들이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신관이 지어지면서 버려진 구간의 구석진 당직실이었는데 그곳에서 떡볶이도 시켜 먹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혼자 떨면서 그곳에 있을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자꾸 눈물이 나서 운전하는 동안 어찌나 애를 먹었던지 그렇게 달려간 당직실에는 생각지도 못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화려한 프로포즈보다는 소소한 프로포즈가 더 좋더라. 그런 거 있잖아.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차림으로 그냥 꽃 한 다발 반지 하나로 담백하게 해주는 프로포즈. 나중에 결혼한다면 꼭 그런 프로포즈 받고 싶어. 그때 남자친구는
에이, 그래도 프로포즈라고 하면 트렁크에서 풍선 정도는 알려주고 현수막도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농담하며 키득키득 웃길래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는 말이 되었죠.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당직실에 들어서자마자 향초가 길을 밝히고 있었고 당직실 구석에 버려진 침대 위에 꽃 한 다발과 액세서리 케이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서 나타난 남자친구는 저희가 처음 만난 날 입었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흰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나랑 결혼해 줄래? 향초 사이의 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남자친구가 끼워주는 반지를 받고 품에 안겨 한참 울고 나서 보니 셔츠에 파운데이션이며 마스카라며 덕지덕지 묻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상견례를 했고 다행히 집안 반대 같은 것 없이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축복해 주셨어요. 병원 근처에 신혼집도 알아보고 혼수도 장만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그리고 드디어 청첩장이 나온 뒤 주변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고 초대했죠. 남자친구가 바쁜 날이면 저 혼자 나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갑자기 출장이 잡히는 날이면 남자친구가 혼자 나가 제 대신 인사드리며 청첩장을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객 초대도 끝나고 드디어 결혼을 하루 앞둔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결혼식 바로 전날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결혼식 전부터 휴가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밤 늦게서야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군요. 응급수술이라도 들어간 건가 싶어 콜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제게 돌아온 건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 결혼 못하겠어. 파혼하자. 8개월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짧은 문자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계속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더군요. 병원으로 달려가 그 사람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의구까지 들어갔었는데 4년차 선생님이 걔 오늘부터 휴가였는데요? 재수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한텐 휴가 못 낸다고 결혼식 직전까지 일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연락도 두절되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뭐? 갑자기 파혼 통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문자로 파혼 통보하고 그 뒤로 연락도 안 돼. 병원에도 가봤지만 오늘 휴가라고 하고 우선 빨리 내일 오시기로 한 친척분들에게 어서 전화 돌려 오시지 말라고.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라니. 씹어먹을. 어떻게 결혼 하루 전에 파혼 통보를 해? 이런 경우 없는 경우가 어디에 있다니?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시다가 부랴부랴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기를 시작했어요. 한 통 한 통 전화를 거실 때마다 얼마나 죄송하고 눈물이 나는지. 하지만 저도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내일 오기로 한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 전부 연락을 해줘야 했거든요. 남들은 결혼 전날 밤에 떨려서 잠 한 수 못 잔다는데 저는 떨리기는커녕 저녁 내내 파혼했다는 연락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인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지 듣고 싶어 밤 10시부터 그 사람 집 앞에 잠복했어요. 파혼할 때 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리니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오더라고요. 참,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일방적인 파혼 통보도 모자라 다른 여자와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차에서 내려 남자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사람 새끼야?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해놓고 이제는 집으로 여자를 끌어들이려고 해?
짐승도 너같이는 행동 안 할 거다. 그래,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유라도 알아보자.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데?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덜 억울할 거 아니야. 말해봐. 어서 말해보라고. 전 그 사람의 가슴을 팍팍 치며 울분을 토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어이없게도 남자친구는 옆에 있던 여자부터 자기 뒤로 숨기고 제게 말을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그냥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만해? 그만하기 뭘 그만해? 넌 결혼이 장난이니? 지금까지 나 갖고 놀았어? 그 여자는 뭔데? 니네 무슨 사이인데? 이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니까 이 사람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기가 막히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남자친구가 제 손을 턱 하고 막았습니다. 이 사람 홀몸 아니야. 제발 그냥 가. 위자료 필요하면 줄게. 결혼 준비하느라 든 돈도 내가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러면서 어쩐 일인지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그 여자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처음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화려한 차림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까지. 그래, 니들 언제부터였는데? 얼마 안 됐어. 3개월 정도. 3개월? 그럼 나한테 프로포즈 했을 때쯤이네? 너 설마 저 여자랑 자놓고 나한테 프로포즈 했니?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프로포즈 한 다음에 생긴 일이야. 손살에 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자식이랑 결혼한다고 그렇게 신이 났었다니 정말 자괴감이 들더군요. 그래, 뭐 하는 여잔데? 뭐 어디 술집 여잔가? 그런 거면 내가 한번 봐줄 수도 있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술집 여자라니. 우리 병원 간호사야. 맨날 얼굴 보고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 여자를 감싸고 도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너 몇 살이니? 전 남자친구를 밀치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왜 그렇게 그 여자의 얼굴이 저한테 낯익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성형수술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본판이 어디 가나요. 바로 그 여자는 놀랍게도 저와 같은 학교를 다닌 친구였어요. 친구. 중학교 때 얼굴이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중학교 때 별로 친하진 않아서 어울려 다닌 친구는 아니었지만 저 친구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아이였기 때문에 전혀는 나를 몰라봐도 저는 전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상간녀가 내 친구였다니.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처럼 너무 아파왔습니다. 야, 김정희, 너 간호사 됐니? 나이 먹고 신분 세탁했나 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네가 더 잘할 텐데. 재밌네. 앞으로 재밌겠어. 기대하고 있어. 둘 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내가 아주 재밌는 선물을 보내줄게. 그 말 한마디 남기고 남자친구 싸대기를 후려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지 않더군요. 그 사실을 눈치채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퍼뜩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내 결혼을 망쳐버린 이 상간녀, 그리고 바람이나 피운 남자친구 놈, 둘 다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아니,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내 인생을 조상님이 도우시는구나 싶기까지 했죠.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에게 문자를 한 통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상간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건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랑 친한 건 아니었지만 교내에서, 아니 교내를 넘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애였어요. 친구들 돈 뺏는 건 예산일이고 간도 크게 선생님 지갑을 도둑질하다가 들켜서 선생님한테 몇십 대씩 맞기도 했죠. 또 꼭 지 같은 애들이랑 뭉쳐다니면서 약한 애들 집단 구타하고 결국 그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 부모님한테 고소당해 소년원까지 다녀온 애였습니다. 선배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정말 그야말로 무법자였어요.
집이 꽤 사는 애라 성형도 하고 아마 신분 세탁해서 간호사가 된 모양인데 제 결혼을 망쳐버린 이상 그냥 둘 순 없었죠. 그래서 하루에 한 통씩 그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보냈어요. 네가 죽고 못 사는 그 여자 어떤 애였는지 알고 만나니? 약한 애들 괴롭히는 전형적인 양아치였어. 너 그런 애들이 제일 싫다며.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딱 그런 여자애를 만났네?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답장이 오더군요. 모함하지 마. 그 애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애야. 환자 아픔에 늘 공감하는 모습 보면서 존경스러울 정도였어. 우리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자. 기가 막혔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하루에 딱 한 통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물론 한꺼번에 알려줄 수도 있었죠. 같이 있던 그 자리에서 까발릴 수도 있었어요. 그치만 그러면 한 번의 충격이 끝이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수많은 충격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쳐버리게.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줄까? 아, 걔 소녀는 들락거렸었는데 죄목이 뭐였더라? 한 번은 우리 학교에 집단 구타에서 갔고 절도랑 상해죄로도 갔었지 아마. 그리고도 한두 번 더 갔다던데. 그땐 내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라 잘 모르겠네. 어쨌든 참 대단한 애였어. 너도 조심해. 네 물건이라고 훔치지 말란 법 없잖아. 너라고 때리지 말란 법 없고. 내 친구 중에 한이라는 애가 있었어. 걔가 심장병이 있어서 되게 약한 애였거든. 그래서 체육 시간에 같이 운동도 못하고 조금만 추우면 덜덜 떨어서 남자애들이 체육복 빌려주는 일도 많았어. 근데 정이 걔는 그게 꼴싸 나왔는지 교실에 에어컨 펑펑 틀고 어느 날은 한이 끌고 억지로 운동장을 몇 바퀴나 돌더니 결국 한이가 쓰러져서 죽을 뻔한 일로 걔네 엄마한테 뺨 맞고 나서야 한이한테서 손을 떼더라고. 답장은 없었지만 메시지를 읽긴 하더군요. 웃음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있을지 안 봐도 뻔했죠. 사람을 워낙 잘 믿는 사람이라 아직까지는 그 상간녀를 믿고 있을지 몰라도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일주일이 넘게 문자를 보내다가 쐐기를 받기 위해서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한테 연락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이라면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 중학교 때 정이라고 알지? 걔가 어떤 애였는지 기억해? 정이? 야, 당연히 알지. 그 쓰레기를 어떻게 잊겠냐? 나도 걔한테 뜯긴 돈이 얼만데. 그럼 혹시 걔가 어떤 애인지 녹음해서 보내줄 수 있어? 들려줄 사람이 있어서.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해. 이런 부탁이나 하고. 아유, 뭐 그게 어렵나? 금방 보내줄게. 고마워. 조만간 만나자. 내가 밥 살게. 그렇게 몇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렸고 모든 친구들이 그 상간녀의 정체에 대해 녹음해서 보내줬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도 있고 모르는 사실도 있고 녹음한 걸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죠. 정이 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 걔 때문에 아직도 비가 오면 턱뼈가 시려. 싸대기를 하도 맞아서 돈 안 갖고 온다고 사람을 얼마나 쥐잡듯이 패던지. 아, 그리고 우리 옆집 살던 소연이 있잖아. 걔 나의 학원비를 통째로 갖다 바치던데? 걔 나중에 학원비 빼돌린 거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경찰 오고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 와중에도 정이 그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더라. 그냥 지가 다 썼다고 하더라고. 정이 그년 계속 유급되다가 중학교 졸업도 못하고 유학 갔다던데? 요즘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뭐 집어를 걔 못 준다니 아직도 쓰레기 짓이나 하고 살지 않을까 싶긴 해. 아, 걔 사고 친 것도 친 건데 걔 중학교 졸업 못한 이유가 그거였어. 그때 옆 동네 고등학생 오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임신해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유학 간다고 도망갔다던데? 내 동생도 그 중학교 갔잖아. 그래서 잘 알고 있지. 애는 뭐 낳아서 입양 보냈다는 소문도 있고 지웠다는 소문도 있고. 그 개망나니 얘기를 이제 와서 왜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알고 있는 건 소년원 가서 더 나쁜 물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다더라.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서 빈집털이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술 취한 아저씨들 지갑 털다가 험한 꼴 볼 뻔도 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생각도 하기 싫은 애야 정말. 난 걔랑 1학년 때 좀 친했었는데 걔 하는 꼴 보고 바로 손절했어. 1학년 여름방학 때였나? 걔 따라서 워터파크 갔는데 세상에 거기서 지갑이란 지갑은 다 훔치고 다니더라. 워낙 어리니까 보안 요원들도 의심 못하고 보내주긴 했는데 돈 생겼다고 좋아하는 꼴 보면서 진짜 정이 뚝 떨어졌어. 근데 그 돈도 얼마 못 가서 떨어졌는지 나보고 같이 훔치러 가자길래 바로 손절했지 뭐. 걔네 엄마한테 슬쩍 말해본 적도 있는데 무슨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 하는 거 알면서도 관심도 없더라.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지. 저는 그 녹음본과 함께 졸업앨범에서 상간녀 졸업사진을 찾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메시지에 답장도 안 하던 남자가 그 모든 걸 보내주고 나니 하루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런 애인지 몰랐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합치자. 어?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제 여자 하나 바라보고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런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한테 모든 사정을 들은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네 여자가 누군데? 그 상간녀? 아이 그래,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까짓거 내가 축복해준다. 뭐 결혼식에 가서 축사라도 해줘? 남자친구는 허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으며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집 앞에서도 그 사람의 무릎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정말 열심히 꿇고 있더군요.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할게.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넌 그냥 가서 그 양아치 년이랑 100년 해로나 하세요. 뭐 살다 보면 또 다 사라지겠지. 그때 보니까 걔 차림이 범상치 않던데 아마 네 월급은 걔 똥구멍에 다 들어가지 싶다. 잘 살아봐. 응원할게.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전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하더군요. 그 모습을 온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 뒤로 한참이나 사람들 입방아에는 제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뭐 어떤가요? 속 시원하게 복수도 했고 그 둘은 앞으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지옥일 텐데 말이에요. 그만한 복수가 없죠. 그 뒤로 그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긴 하는데 제가 안 받고 있어요. 대신 간간히 들려오는 그 사람 소식은 흥미롭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 후배였던 1년차 선생님이랑 제가 좀 많이 친했는데 제 정보원 같은 역할을 자처해서 해주더라고요. 병원에서 그 사람이 상간녀랑 바람 피워 저랑 파혼했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둘 다 병원 생활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결국 병원을 그만뒀고 한때나마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왕따 당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교수님들도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해서 논문이며 수술이며 어디 하나 발붙일 곳이 없다네요. 외과 의사가 수술방 못 들어가고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도 못 올리면 그게 무슨 의사인가요? 그래도 전공의 4년은 채우려고 아득바득 버티나 본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의사 사모님 자리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지 어떻게든 그 사람 옆에서 붙어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도 뱃속에 자기 애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폐인처럼 생활한다고 합니다. 벌써 명품 유모차를 몇 대나 샀다느니 애기 침대를 프랑스에서 주문했다느니 하는 얘기를 떠들고 다닌다던데 뭐 그게 지 돈일 리는 없고 다 그 사람 돈이겠죠. 자기 자식 가진 여자가 하필 그런 여자라니. 그 사람 인생도 어찌 보면 참 불쌍하다 싶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나줄 생각은 티스푼만큼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짝이 아니었던 거고요. 그동안 할아버지 제사 꼬박꼬박 잘 지내고 성묘 잘 다녀온 보람이 이제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손녀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 놈 미리 걸러주신 것 같아요. 조만간 성묘 한 번 더 다녀와야겠어요. 저는 혼인빙자 사기죄로 그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예상으로는 그래도 가능성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받으면 그걸로 중학교 동창들한테 비싼 밥이나 한턱 내려고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는 여행이나 다녀올까 싶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자꾸 저보고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 휴가 들어가도 된다고 등 떠밀기도 하는데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소개팅 해준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도 결혼까지 계획했던 전 남친이랑 아직 정리할 일이 남았는데 벌써 누굴 만나는 건 그 사람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소송 끝날 때까지는 잠잡고 있으려고 해요. 혼수며 스드메, 식장 예약까지 다 제 카드로 일단 결제했던 터라 뭘 가져가네 마네 돌려달라 말라 하면서 싸울 일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쓴 내역들 쫙 뽑아다가 변호사님 갖다 드렸더니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소개시켜준 친구는 여전히 저한테 미안해하고 연락도 잘 못하지만 오히려 제가 괜찮다면서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고 있어요. 똥 한 번 밟았다 치는 거죠 뭐. 인생이 계획대로만 순탄하게만 흘러가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잠시 잠깐의 변수치고는 좀 크긴 했지만 그 변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진 못할 거예요. 전 정말로 그 사람을 잊었고 이제 청산할 것만 청산하면 더 이상 얼굴 볼 일도 없는 사이니까요. 미련도 없고 서운함도 이제 없습니다. 지 팔자 지가 꼰 거죠 뭐. 요즘은 이런 걸 두고 지팔 지꼰이라고 한다죠. 두 사람 결혼한다고 하면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감정을 추스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아마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늙어 죽지 않을까 싶어요. 상간녀는 배가 점점 불러올 테고 제 남자친구였던 그놈은 우유부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테니 이러다가 결혼식도 못 올려보고 두 사람 다 그냥 애엄마 애아빠로 살지도 모르겠네요.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나를 성장시켜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살다가 혹시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면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끝났다 싶으시면 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당하고도 이렇게 잘 사는 저를 떠올리며 기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거고 모든 일은 자업자득인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불행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몇 배로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더 큰 상처를 받겠죠. 시련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도 부디 기운차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